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같이 볼 부분은 2020년도 수능특강 현대소설 1강에 나와 있는 조금 생소하네요. 도시와 유령이라고 하는 이호석의 글입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거지 모자의 일생을 충격적으로 제시하여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볼 부분은 시대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에 그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글들 여러 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결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조선을 수탈하는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있는 글들을 본 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런 글들인데, 일제라는 말은 어쩌면 글 속에 단 한마디도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 중에 누군가를 대표하는 한 인물을 내세워서 당대 현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후자 속에 포함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 근로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인물의 시점을 통해서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시 근로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인물, 이 사람이 아마 작가의식을 보여주는 사람일 거예요. 작가가 글 속에 직접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을 글 속에 내세우게 되는데, 이 인물의 논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니까 이 인물을 작가의식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인물의 시점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생생하게 고발함으로써, 자, 병리적이라는 말은 글쎄요,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모순된 사회 현상이겠죠. 모순된 사회 현실을 강하게 고발함으로써 빈한의 문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가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만 딱 봐도 이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글이고, 그 일제 강점기에 거지 모자로 상징되는 가난한 어떤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 나오는 거지 모자는 작가가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단순한 개인으로 설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일제를 살아가는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거지 모자가 아니라, 이 거지 모자가 보여주는 삶은 당대에 가난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일 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도시 근로자로 나오는 인물은 작가의 눈을 대신해서 글 속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글 자체는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만 일단 읽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워가는 항원 속에 음침한 동묘는, 자, 동묘는 뭐 우리가 이 글에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간우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선생이 알고 있어요. 그 종로 쪽에 있죠. 종로 숭인동에 있는 건데, 자, 이거 동묘가 일단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자, 일단 첫 번째 배경 제시부터 하나 좀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이거는 그 조선의 유물이죠. 조선이라는 어떤 한 나라가 이미 망해버린 거잖아, 그지? 조선이 망해버린 걸 우리가 망국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자, 그런 상황,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이렇게 우중충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두워가는 항원 속에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들후들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갔다. 자, 아직 등장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인물이 좀 이르다고 했어요. 그죠? 아직 어떤 자기가 찾는 걸 기다리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가서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가는데, 후두구둑 뛰는 가슴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뭔가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상황 자체가 조금 뭔지는 모르지만 불안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묘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중문을 들어서서 정전 앞으로 가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앞 바로 그 자리에 허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자, 산발이란 말 알죠? 머리를 아주 풀어헤치고 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자, 등장인물 나왔네요. 이게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봤었던 도시 근로자로 근로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사람이겠죠. 일단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지는 글입니다.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에 나는 아니었다. 자, 원요놈의 도깨비가 땡땡땡. 그러면 이걸 좀 더 읽으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동묘에 좀 이른 시간에 왔다 그랬죠. 뭐를 찾으러 온 거냐면 전날에 봤던 도깨비를 찾으러 온 모양이에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전날 지나가다가 도깨비를 보게 되고 한 급이 도망간 모양이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도깨비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동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뛰는 가슴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와보니까 기대했던 것처럼 도깨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부분.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까지 달려갔다. 자, 장군다운 담. 뭔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죠. 도깨비를 잡으려고. 자, 하나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만 예상과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 나의 손에서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왜냐하면 기대와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도깨비를 만나면 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몽둥이에 힘을 딱 주고 장군 같은 담력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두 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김이 조금 빠진 겁니다.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강대 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뭔가 비유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나의 의지가 조금 사라졌다라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도깨비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원 이런 놈의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 아직도 나라는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찾으러 온 건 도깨비인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두 모자니까 엄마와 아들이겠죠. 두 모자가 보인단 말이야. 하자 생각에는 나의 생각에는 도깨비가 혹시 모자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서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몸뚱이를 번쩍 들었다. 아, 저놈들이 틀림없이 도깨비인데 내가 왔으니까 사람으로 바뀐 걸 거야. 저놈들은 사람이 아닐 거다. 그래서 내리치려고 도깨비인 줄 알고 몽둥이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하나 도깨비란 소리의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다. 자, 예상과는 다르죠. 도깨비라고 말하면서 몽둥이를 들면 도깨비가 원래 모습으로 바뀌든 나한테 덤비든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모자가 나한테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고 왜 이럽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다. 자, 이제 누군지 확인하게 된 거죠. 이까지 별거 없네요. 그죠? 도깨비를 잡으러 들어갔던 동묘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두 모자를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나가라면 그저 나가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때인 줄 알면서도 헐 수가 없어 땡땡땡. 자,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나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자, 도깨비라고 판단했는데 막상 때리려고 봤더니 진짜 도깨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때리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경솔하다라고 후회하면서 자신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고직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사당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사당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안심을 시켰어요. 자,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무언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자 아직도 도깨비하고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젯밤에 도깨비를 봤나고 묻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물었다. 자,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 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 대체 그 불은 아마 이 사람이 어제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걸 본 모양인 모양입니다. 자,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자,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사람인 걸 확인했습니다만 도깨비의 존재를 아직도 부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주위를 돌이켜봐서 그랬더니 그 거지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까 생전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느라고 성냥 한 갑을 다 그어 내버린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치 깠죠? 어제 도깨비 불이라고 내가 본 것은 아마 약을 찾기 위해서 킨 이 여인네의 성냥불이 모양입니다. 자,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쩍 걷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기는 하였으나 자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했어. 내가 어제 본 것은 도깨비나 혹은 도깨비 불이 아니라 이 모자와 이 여자가 킨 성냥불이었구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도깨비를 찾으러 들어온 동묘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상치 못하게 두 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모자를 통해서 참혹한 하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당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하나의 현실을 지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의 훌떡 거든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할 것이었다. 발목은 끊어져서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놈의 원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자동차 얘기가 나오죠. 요거는 뒤에 이제 문제로 가보면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미리 한번 이야기라고 지나갑시다. 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산물이죠. 자 이거는 근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대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뭐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대화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타의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대화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뭐 일본인들, 조선에 온 일본인들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줄을 대놓고 있는 일부 조선인들이겠죠. 반면에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원치도 않았던 이런 근대화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근대화를 상징하는 자동차 때문에 이 여자는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는 것이니까 대다수의 조선인들한테는 근대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하나의 어떤 그 장치, 수단이 된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여인네는 울음에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예요.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예요. 땡땡땡. 그리고 중략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과거로 점프합니다. 나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밤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이다. 자, 요거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랑 장소가 달라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고 공원 앞입니다. 공원 앞에서 자기가 목격했던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밤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이다.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군중의 속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바퀴 밑에는 선혈이 임니하고 자 임니란 말 되게 생소한 말이죠. 피나 액체 같은 게 흘러넘치는 걸 임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 붉은 피가 흘러넘치고 그 옆에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 예상했다라는 거죠. 예상했다시피 불량배와 기생년들 자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근대화가 진행되었고 그 근대화의 상징물인 자동차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들은 불량배 새끼들 아니면 기생년들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조선인들이 자신들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타의에 의한 근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상했다시피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오라질 년놈들 자동차를 타니까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니 원 끔찍도 해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나의 평가가 아니죠. 그죠? 조선인 당대의 조선인들 지금 이 사고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런 자동차라든가 혹은 넓게 봐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화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곁에 그 자리에 밀려져 나왔었다. 요까지가 지금 그 현재 장면에서 그 여인네가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목격했던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 당신이 자 이제 다시 처음 1장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현재 장면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꿈을 문득 돌려서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전에 보름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서, 자, 자동차를 원수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지만 단순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화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서 가지고 병원에 무언지를 끌고 가니까 생전 어린 것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한 달도 채 못 돼서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가 있어야지요. 다리만 상하면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땡땡땡.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을 흐느꼈다. 그러니까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죠?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애기만 병원 밖에 혼자 있으니까 걔가 걱정되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치료를 마치지 않고 애기를 찾으러 나왔더니 다리가 이렇게 계속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잘 봐 이제.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도 죽고 나니 땡땡땡. 자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설상가상. 자, 이 얘기를 지금 봤던 집이 원래 가난했어. 남편이 집 나갔어. 이 얘기를 내가 그 여인한테 들은 건가요? 아니죠. 그죠? 나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은 뻔한 것이었으니까. 왜 뻔한 거지?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이 글 속에 나오는 여인은 당대 조선인들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대다수의 조선인들의 삶과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짐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본 적은 없겠네요.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 중에서 여승이라고 하는 시 하나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요 글 속에도 보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중이 된 그 여자는 단순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랬죠. 똑같이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모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들어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런 생각 속에는 작가의 시대에 대한 비판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봅니다. 비록 이런 대답을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강어를 찾아낼 수 있으리요. 그 운명이야. 조선인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나의 눈에는 어느 곁인지 눈물이 그덕히 고였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이겠죠. 당연히.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는지 아닐는지는 모른다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어. 여기 별건 아닙니다만, 자,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 제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걔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야. 그런 말이 있으니까 함부로 동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아.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람을 연민하고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다 쥐어준 거죠. 자,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부 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도깨비 혹은 도깨비 불을 찾으러 갔던 동묘에서 예상치 못하게 원치 않는 근대와 일제강점기에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모자를 통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조선의 현실, 비참한 현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본 지문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 자체는 아주 간단한 글이긴 합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정리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을 이해하라는데 별거 복잡하진 않죠. 제일 처음에는 어떤 도깨비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가 도깨비가 변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주제의식을 파악하라고 했는데요. 이 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고 있어, 억압하고 있어, 이 얘기는 한 개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아주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원하지 않는 근대화, 그것이 조선의 민중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간접적 현실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현진건 고향이라든가 백성의 여승 등의 작품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자, 고향은 이걸보다는 조금 직접적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라는 사람이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글이라서 요 글과 맥락이 조금 닿게 되는 글일 겁니다. 물론 이런 글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현진건의 고향은 한 번쯤은 거들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석의 여승, 요 글 속에 등장하는 여승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 글 속에 나오는 거지 엄마와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연결시켜 보라는 것이고, 자, 자동차가 상징하는 바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의 일반적인 민중들이 원치 않은 강제적, 원치 않은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강제적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소재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이제 글 내용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요거는 등장 인물의 말이죠, 그죠? 인물이 한 말인데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상대의 질책에 대한 여인의 변명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어. 자, 여인의 변명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A는 내가 어젯밤에 성냥불을 켰어, 그 얘기고, B는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던 이야기니까 나의 질책에 대한 자, 내가 질책한 것도 없고 여자가 변명했다기보다, 물론 A는 내가 어젯밤에 불을 좀 켰어요, A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B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만 A와 B는 등장인물의 말이죠. 소설을 서술할 때 서사문학에서 등장인물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생동감을 줄 수는 있죠. 뒤의 말은 생동감을 준다라는 말,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앞부분은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사회 현상에 대한 여인의 직설적인 평가로, 자, 역시 글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요. 이를 통해 당대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다. 자, 밤에 불 킨 것이 구조적 부조리라고 보긴 좀 어렵죠. 물론 B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고 낸 놈들이 그냥 그 아줌마의 애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병원에 처방을 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B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A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3번 A와 B는 모두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한 여인의 소명, 자,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왜 내가 어젯밤에 불을 켰는가? A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여인을 둘러싼 사건의 내막, 자, 왜 도대체 어제 도깨비 불이 보였고 왜 이 여자의 다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엄마가 봐도 3번이겠네요. 자, 4번 갑니다. A와 B는 모두 동일한 공간에서 천만의 말씀이죠. A는 동묘에서 벌어진 것이고 B는 뭐 병원이나 혹은 동묘 앞 공원에서 벌어진 이야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5번 A와 B 모두 자신의 과오에 대한, 무슨 소리야? 불 킨 게 과오인 거 잘못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사고 당한 것도 물론 잘못일 리가 없어요.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선생님이 지금 잘못된 말을 썼네요. 당연이란 말 썼는데 당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든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해서 또 나왔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무조건 보기가 하나님이에요. 적절치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인이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향유하기는커녕 그에 의해서 치명적인 위해만을 입는 상징적 상황을 통해, 자, 뭔지 아시겠죠?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가 아마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상황이겠죠. 일제강점기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서술자는 교통사고 현장과 그 피해자의 비참한 상태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인물들의 부정적 태도. 자, 자동차는 근대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그 근대화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겠죠. 부정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일제에 의해 주도된, 이 핵심이네.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에 대한 당대의 비판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대요. 누가? 서술자가 작가의 이런 생각을 대신 보여주고 있다고. 자,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더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장소, 어디? 동묘죠. 옛날에는 이게 나라에서 간우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으니까 성스러운 공간이야. 근데 망해버린 나라의 동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소에서 조선인 하층민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조선의 피식민 상태를 부각하고 조선인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 자, 글 전체의 내용을 보기에서 간단하게 요약한 모양입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선지를 보실 때 보기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린 상태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갈게요. 동묘가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음침하고 우중충한 장소로 표현된 것은, 자, 보기에서 요거 봤고요. 음침하고 우중충한 장소 첫 번째 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케이. 자, 2번. 여인의 한편 다리가 눈으로는 차마 보지 못할 상태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받은 위해를, 자동차에 의한 위해, 자동차로 상징되는 일제 근대화의 위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케이. 3번. 자동차 사고에서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우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주도된 근대화의 산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조선인들의 해환. 무슨 소리야, 그제? 향유가 무슨 말이에요? 누리다 이런 거죠. 그 아이가 우는 이유가 자신이 자동차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다쳐서 우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향유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해안은 이 글 속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고요. 4번은 사고를 낸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일제가 주도한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문 내용이고 비판적 인식은 보기에서 본 적이 있고요. 자, 5번. 내가 자신의 돈을 여인에게 눈물과 같이 주는 것은, 그 내용이고요. 식민지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인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의 마음을 보여준다. 자, 보기가 나오고 선지를 만들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구성을 취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문제도 선지의 구조가 이렇죠. 선생님 읽을 때 뭐뭐 하는 것은 끊었죠. 이것을 보여준다. 앞에 끊은 부분은 대체로 지문의 내용이에요. 지문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끊어서 요게 지문 속에 나온 이야기야. 요건 보기서 나온 이야기야.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는지를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가 목 놓아 우는 건 나왔어요. 이건 글 속에 나온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이 근대화를 향유하지 못해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는 보기 자체에서 본 적이 없죠. 3번은 적어도 보기를 통해서 감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끊어서 봐서 앞과 뒤가 나눠서 보고 요 얘기가 보기에서 지문 속에서 나왔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상상하지 말고.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로 갑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는 대체로 다 뭐냐면 서사문학에서 항상 흔하게 나오는 거죠. 인물의 생각이나 아니면 인물의 한 대화라든가 아니면 인물의 행동에 보통 기역부터 미음까지 줄이셔져 있어요. 이건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인물의 내적인 심리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죠. 기역. 도깨비라는 비현실적 대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는 나의 내면. 그렇죠. 도깨비를 찾아서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만큼 좀 뭔가 개화되지 못한, 근대화되지 못한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 2번. 나의 탐색이 거지 모자에게는 물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드러나. 그렇죠. 나는 지금 도깨비를 찾으러 온 것일 뿐인데 거지 모자는 자신들을 쫓으러 온 줄 알고 나한테 빌고 있으니까 2번 가능하고요. 자, 3번. 내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거지 모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어. 자, 확인도 하지 않고 도깨비인 줄 알고 위협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아까 뭐였나요? 반성하는 부분이 살짝
후회하는 부분이 글 속에 나왔었죠. 자, 4번은 내가 거지 모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에서 아직도 완전히 저게 도깨비가 변한 거 아니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죠. 자, 5번 내가 과거를 떠올리며 상기란 말이 떠올린다는 말이죠. 과거를 떠올리며 여인의 불행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깨달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이걸 어디에도 미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조선인들이 혹은 저 여인이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나도 책임이 있다 이런 건 나오는 바가 없죠. 자, 보통은 5번 같은 선지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현실을 바라봤어. 자, 이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럴 때 서술자가 이런 글들이 있어요. 서술자가 지금 나오는 사람처럼 나와 같이 공장 노동자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여인과 똑같이 하층민 속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서술자가 뭐 일제 시대 일본 유학을 하는 지식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글에서는 제일 나중에 조선이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동안 조선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야. 나도 이런 것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글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글에서는 지금 5번처럼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생소하긴 합니다만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을 같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수고했습니다.